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 중 하나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입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 요구에 이어 대규모 규탄대회까지 열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대응을 자제했던 여당은 막무가내식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며 공세 차단에 나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고용세습 닥터하자! 가짜 일자리 추하자! 일요일 대낮 국회의사당이 들썩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포함한 의원 60여 명과 수도권 당원들까지 모두 1,500명이 모여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질타했습니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만의 도덕적 해이가 아닌 서울시의 방조와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맞물린 권력 유착형 채용 비리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년들과 실직자들에게는 2개월짜리 단기 알바 시키면서 자신들은 알짜배기 일자리를 날아가는 그런 모렴치한 행위를 하고 있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맞습니까? 한국당은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 의혹을 정치 공세로 물타기하려 한다며 보직까지 걸고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108명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더 나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박원순 시장 직 거십시오. 정녕 108명뿐이다라고 얘기하면 저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직과 국회의원직 걸겠습니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국토정보공사까지 다른 공공기관에 대한 제보도 일부 공개하며 압박했습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국감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면서 날선 반응을 내놨습니다. 막무가내식 비판과 무분별한 폭로라며 특권층이 주도한 조직적인 채용 비리는 단연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규직 전환 자체를 비판하는 것도 꼬집으며 고용에 대한 인식이 천박하다고 일갈했습니다. 지금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좀 자세하게 그 어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특히 채용 비리 이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로 저희들은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주 초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도 협력해 야3당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국정감사가 어느덧 반환점을 돈 가운데 고용세습 의혹으로 한방을 터뜨린 한국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빼들고 전국의 주도권 확보에 나선 모습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우리 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미국과 대북 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오늘 워싱턴으로 출발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의 두 번째 빅딜로 기대를 모았던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늦춰지는 대신 그 사이를 메우는 징검다리 외교전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중국에 다녀온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이번엔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비건 대표하고 만나서 미국의 계획을 들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비핵화를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협의할 생각입니다. 이 본부장의 회담 상대인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 특별 대표도 러시아와 프랑스 등 최근 유럽 순방 성과를 공유하면서 우리와 대북 정책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부상 역시 최근 중국과 러시아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북중러 삼각 연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7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비핵화 협상의 기류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핵사찰 목록 제출과 종전선언의 맞교환 문제를 두고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협상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유엔 대북 제재 완화라는 새로운 제안을 통해 접점을 찾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유럽 순방 기간 영국과 프랑스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을 만나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의 그 비핵화 조치가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다 하는 믿음을 국제사회가 주어가면서
북한이 빠르게 비핵화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건 대표와 최선희 부상 간의 회담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포페이오 장관은 2주 안에 북미 고위급 대화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비핵화 2차 빅딜로 기대를 모았던 북미 정상회담은 내년으로 밀리는 분위기지만 그 간격을 메울 징검다리 외교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한국 EU 정상회담에서 예정됐던 공동성명 채택이 북한 핵의 이른바 CVID 비핵화 표현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서 여러 유럽 정상들과의 공동성명문에 CVID 표현이 포함된 상황에서 한 EU 공동성명에서도 뺄 이유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공동성명 채택이 무산된 건 이란 핵협정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서 EU가 미국과 러시아 입장에 반하는 내용을 넣자고 주장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설명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 러시아에 긴밀히 공조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박 9일 동안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서 방북 의사를 확인한 게 가장 큰 성과였고 주요 유럽 정상들을 상대로는 비핵화 촉진을 위해서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화두도 던졌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재인 대통령이 전용기에서 내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영접을 받은 뒤 전용 헬기를 타고 청와대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유럽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프란치스코 교황 예방으로 꼽힙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했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이 공식 초청장을 보내면 무조건 답하겠다며 방북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복잡한 한반도 정세가 변수지만 성사된다면 북한이 평화를 추구한다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밝히는 역사적 사건이 될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기도 한 프랑스와 영국, 또 이탈리아와 독일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를 촉진하려면 대북 제재 완화 등의 유인책도 국제사회가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핵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에 의존하지 않고도 북한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정상들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화답하면서도 북한의 이른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CVID식 비핵화 조치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으며 북한도 CVID를 위한 좀 더 확실한 행동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남북미가 주로 논의해온 비핵화 문제를 유엔 안보리 차원으로 확장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대북 제재 완화를 공론화한 점은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의 분명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이른바 당정청 협의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협의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해서 사립유치원 비리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방안을 어떻게 구체화할지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이른바 에듀파임을 포함해 회계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는 일부 반발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25일에는 종합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윤창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처벌 강화 법안에 공동 발의해 100명이 넘는 여야 의원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회의원 103명이 서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권층이 주도한 조직적인 채용 비리는 단연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막무가내식 비판과 무분별한 폭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한 만큼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채용 비리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해 기자회견과 대규모 규탄 대회를 잇따라 열고 공공기관에 만연한 채용 비리를 밝혀내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청년과 실직자에게는 2달짜리 아르바이트를 시키면서 자신들은 알짜 일자리를 나눠 갖는 모렴치한 정권이라며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7박 9일의 유럽 지역 평화 외교를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에 귀국했습니다. 귀국 전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구적 평화를 이뤄내고 인류와 함께 평화의 지혜를 나눌 그날을 기약한다고 글을 올렸는데요.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원과 함께 대통령의 유럽 외교와 북미 관계 문제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 순방을 결국 마쳤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마치면서 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마치 전체 일정에 대한 소감문을 올린 것 같은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고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 그러니까 미국, 그다음에 아시아권, 일본 포함해서 중국, 그리고 이제 유럽까지 행보를 마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북핵 문제가 국제화해 있는 상황에서 유럽은 사실은 세계 정치 경제의 3대 축이거든요. 미국, 캐나다의 북미, 그다음에 한중일 넣어 있는 동북아, 그다음에 유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한반도 문제, 비핵 평화 취재 프로세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행보를 했다. 이 점에서는 뭐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러나 성과와 함께 과제도 동시에 있다. 특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을 이끌어내는 건 상당히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이 80년대 말에 요한 교황 바오로 2세가 이제 최초의 폴란드인 교황이었죠. 폴란드를 방문을 했고 그러면서 폴란드 민주화가 가속화된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북한 방문이 성사가 된다고 그러면 북한이 거대한 폐쇄적인 저 체제가 개방되고 세계 경제에 편입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한계나 과제는 결국 남북 관계 비핵화를 같이 가야 되는 우리 입장과 비핵화를 우선하는 이 유럽과 어떤 국제사회의 약간의 간극차도 확인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 과제로 좀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과와 과제 두 개가 모두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 순방국이었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또 눈에 띄게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 대한 선진국의 포용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히 지속 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이것도 평화 프로세스와 일맥상통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난 포용과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제 그 회의 자체가 이제 기후, 생태 환경 이런 주제였기 때문에 어떤 선진국의 일방적인 발전, 그다음에 자원을 고갈하는 발전이 아니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하다. 이런 이제 표면상의 이유도 있고요. 그러나 좀 한 단계 좀 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사실 그동안 발전이라고 하는 게 선진국의 자원 독점, 그다음에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의 어떤 중견국이나 어떤 저개발국을 배제하는 그런 형태의 행보였다고 그러면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기후협약 탈퇴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 파리 기후협약에 이제 동의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해버렸거든요.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개발국, 그다음에 중견국, 선진국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포용이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결국 그 생태 환경과 함께 같이 가는 그러니까 자원 낭비 고갈적인 그런 발전이 아니라 그런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적용한 발전을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북한 문제에 그 문제를 적용을 해보면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일방적인 방식의 어떤 제재와 압박만 가지고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포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적용을 하고 향후에 이제 북한의 발전도 과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스마트한 방식의 발전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제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인 입장을 한번 다시 확인하는 그런 거였군요. 그럼 성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 텐데 아까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에 대해서 이제 허락을 받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큰 성과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대북 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유럽에 공론화시키는 이런 성과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도 반론들이 있습니다. 이 논란의 핵심이 뭔가요?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미 2000년대에도 한번 그런 시도가 있었죠. 김대중 정부 시기에. 그러나 이제 교황청에서 여러 가지 북한 내 종교의 자유 문제를 제기를 했고 북한이 이걸 수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성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황의 방문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종교 탄압 국가, 그 다음에 인권이 가장 탄압받는 국가인데 여기에 교황의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북 제재 부분은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본격적인 비핵화 행동을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제재 완화를 언급한 건 성급하다. 이 두 가지가 이제 논점이고요. 네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폴란드 경우에 80년대 말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때 이제 반체제 레오 바엔사라고 하는 나중에 이분은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이분이 구속돼 있었고 그런 공산 정권과 그런 민주화를 갈망하는 세력 간의 극단적인 대립 상황이었었는데 이 부분이 이 교황 요한 바로 2세의 폴란드 방문을 통해서 매우 순조로운 그러니까는 6월 사태를 피한 어떤 민주화의 흐름으로 간 사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제재 해제 문제가 성급하다는 시각도 일부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이 지금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 대통령 말씀대로 되돌아가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협상을 파기하기는. 그렇다고 그러면은 일방적인 제재와 압박보다는 이 제재와 압박이 어느 순간에 완화될 수 있고 비핵화 행동과 연계해서 이 보상과 보장이 주어진다는 확신이 주어진다 그러면 비핵화 행동이 더 가속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북한의 행동이 진정성 있고 좀 더 나아간다 그러면 여기에 상황에서 국제사회도 호응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전제를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제재 완화를 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순방 성과에 대해서 결과가 있었다 없었다 이 부분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아마 가시화가 될 예정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두르지 마라,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럽 순방 직후라서 더 관심이 가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나요? 조금 이제 좀 큰 틀에서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간이 급박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어차피 중간 선거에서 북핵 문제가 판세를 바꿀 만한 이슈는 지금 상황에서는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중간 선거와 연동돼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대북 제재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12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는 바로 종전선언을 할 것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북한이 풍계리 핵심장 폭파, 동창리 해체 시작, 그 다음에 유해 상황까지 했는데 종전선언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은 미국이 종전선언의 값을 더 올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북 제재의 피해나 압박이 더 커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입장이 좀 느긋한 거죠. 그러니까 군사적인 빌런트 에이스나 이런 군사훈련이나 협상은 계속하면서 한쪽엔 테러를 터주지만 압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제재와 압박은 더 강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입장에서 신속하게 비핵화하려고 했던 입장에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재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북한으로부터 보다 확실한 양보를 얻어내려는 입장으로 전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상회담, 2차 정상회담도 점점 늦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로이터 통신이 얘기했던 내년 1월 이후에나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소식에 대해서는 거의 정설로 보시는 건가요? 근데 지금 확실한 건 그러니까 6.12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 종전선언 이루어질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풍계리 폭파,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 해체, 유해 송환으로 사실은 양측이 등가물에 종전선언을 교환하기로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압박을 강화하니까 북한이 들고 나온 게 영변의 핵시설입니다. 이 영변의 핵시설은 사실은 현재의 핵심이거든요. 여기 원자로가 있고 제처 시설이 있고
우라늄 농축시설에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가지고 종전선언과 지금 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을 만났고 김정은 위원장과 면담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약속은 받아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영변 핵시설과 그다음에 이 종전선언이 이제 교환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영변 핵시설의 폐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복잡한 일종의 컴플렉스라는 거죠. 그러면 네네. 약속을 한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할지, 그다음에 비핵화의 폐기 절차에 들어갔을 때 할지, 아니면 완료됐을 때 할지 또 실무적인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여기에 지금 달려 있죠. 어느 만큼 북한이 확실하게 입장을 보이냐에 따라서 연내할 수 있다, 아니면은 뭐 내년 초에 할 때 이렇게 바뀔 수 그리고 있는 그런 거죠. 협상과 사전 조율이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고위급 회담인데 그렇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열흘 뒤에 북과 회담이 열리길 기대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여기서는 언제 어떻게 누가 만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시나요? 이제 폼페오 장관이 가서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확답을 받았을 거예요. 네. 김정은 위원장한테 영변 핵시설 그 폐기에 대한.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남은 또 기술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종전선언을 약속을 한 상태에서 하느냐, 폐기 절차에 들어갔을 때 하느냐, 일정한 상황이 진전됐을 때 하느냐, 완료됐을 때 하느냐, 이 문제가 지금 관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사실은 매우 큰 분수령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스티브 비건 최선희 실무 라인이 가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폼페오 장관이 여기다라고 말했다는 얘기는 미국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네. 그러면 미국에 누군가 온다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만들어질 거거든요. 그렇다면 특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특사요? 친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확신하는 어떤 그런 답이 와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특사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 예전처럼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있죠. 왜냐하면 김영철 부위원장은 이미 간 적이 있고, 네. 뭐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은 미국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을 상당히 거북스러워한다, 뭐 이런 언급도 있기 때문에 만일에 김여정 부부장이 만일에 간다, 친서를 가지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명분이 생기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 확실하게 나한테 확답을 줬기 때문에 내가 2차 북미 정상회담 할 거다라고 하는 명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직도 김영철 혹은 뭐 실무 협상에 강한 리용호 외상도 가능하지만 김여정 부부장 가능성은 남아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북미 정상회담이 이렇게 내년으로까지 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역시 연내는 힘든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꾸로입니다. 만일에 네. 내년 초로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된다 그러면은 서울 답방은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 협상의 어려움을 남북 관계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정상이 백두산 정상에 가서 이 합수하는 장면까지 연출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큰 게임에서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유리한 게임이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훨씬 유리한 게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지금 코너에 몰리고 압박으로 지금 사실은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건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남북관계라는 우회를 택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서울 답방을 통해서 이 확실한 이 남북관계의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 북미 관계를 돌파하려는 그런 셈법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된다고 해서 남북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연기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높아 보이지 않다.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에서는 서울 답방이 훨씬 더 중요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는 평양 공동선언의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남북관계 회담들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하나씩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바로 그 장면이죠. 네. 지금 북미 정상회담 혹은 북미 협상 국면은 지금 교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남북관계 예정대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JS 비무장화도 지금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남북한군, 유엔군까지 지금 검증 작업을 거쳐서 유엔군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내놓았거든요, 입장을. 그다음에 남은 거 이제 산림 분과라든지 여러 가지 남은 이제 이행 절차들. 당장 이제 산림 분과 협력 회의가 어디서 열리냐면은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열립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지난달 14일 날 개소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통신이나 어떤 팩스 이런 걸 제외하고 대면 접촉만 60차례 이상이에요. 그럼 하루에 2번씩 회의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만일에 우리가 북한 주민들과의 접촉 신청을 하고 협력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통일부에 신고를 하면은
그 접촉이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남북한 상주 대표 간에 지금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림협력회의를 시작으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지금 줄줄이 지금 분과회담도 열리게 돼 있거든요. 뭐 산림 뭐 체육회담 해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남북 관계는 매우 순조롭게 가는 거죠. 북미 협상은 어느 정도 지금 굴곡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보면 큰 흐름에서 남북 관계는 매우 순조로운데 북미 간에는 여전히 비핵화 방식에 대한 기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런 국면으로 봐야죠. 또 그 분과회담에서 다뤄질 내용 중 하나인데 이산가족의 상시상법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잘 해결이 될까요? 이번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그 관련 발언도 했습니다. 이제 상설 면에서 복구죠. 완전한 복구. 네. 그러니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뭐 영상편지, 화상상봉 이 얘기도 있지만 만나면 사실은 이제 오프라인 만남이 그건 확실한 거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면에서를 상설화하고 여기서 시간과 장소, 시간 관계 없이 어느 때든지 상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 대북 제재나 현재 비핵화 국면도 있지만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향후 가장 빠른 속도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그러니까 이산가족 면에서 상설 면에서의 복구를 포함한 그쪽 분야의 진전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개연성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휴일인 오늘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 국회에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를 포함해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 수백 명이 모여 이른바 가짜 일자리 고용세습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채용 비리를 방조했고 정부도 비정규직 정책으로 도왔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사안을 권력형 채용 비리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공기관 전수조사를 통해 고용 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는 방침입니다.